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골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발골하면 재밌을 만한 포인트가 되게 많거든요. 아, 그쵸. 저는 오늘 되게 매번 기대가 되지만 오늘처럼 기대된 적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영화에서. 워낙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또 조 셰프님이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을 분명히 뭔가 또 이렇게 드러낼 것 같아서 제가 원래 보통 제가 쓰는 리뷰글을 먼저 네. 드리잖아요. 네네. 주로 저만 시간을 맞춰요. 근데 저 트루먼쇼 아직도 안 썼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아마 먼저 읽으시면 약간의 어떤 뉘앙스를 아실 수 그렇죠. 있는데 제가 네. 요번에 못 드렸어요. 저도 오늘은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야겠다고. 그동안 제가 성실한 사람이야. 너무 제 글이 조 이상한 것 셰프님 같아서. 혹시 MBTI 뭐예요? INTJ. 되게 이성적이고 싹퉁머리 없는 그런 MBTI 아닌가요? 네. 까칠하고 건방진. 건방지지는 않아요. 마음은 건방질 수도 있지. 하여튼 넘어가죠. 제가 근데 지난주부터 자꾸 저를 발굴하는 욕심을 내요. 그죠. 저도 이번에 편집하면서 그 영화 얘기보다 네 얘기할 때 더 진지한 거야. 되게 웃겨가지고 나도 편집하면서 되게 혼자 많이 웃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녹음을 하면서 네. 이 건축학개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절대 피해갈 수 없는 화법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자극적인 거죠. 네, 근데 전 이 영화 그래도 굳이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장 재밌는 부분이고 이 영화에 대한 관점을 알 수 있는 얘기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둘이서 건축학개론이라는 한 학기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 둘이 되게 가까워져요. 서연이랑 승민이랑. 승민이는 이제 더 이상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커지고 종강까지 와요. 그리고 수지도 승민이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좀 있어요. 물론 부정적인 정황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승민이는 이제 고백이라고 하는 승부수를 던지려고 하는 종강 날이에요. 그래서 건축학개론이 종강을 하고 김일성 교수님이 멋진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 돈 누가 냈을까요? 이 학생들을 어떤 호프집에 데리고 가서 맥주 한 잔씩을 먹여요. 뭐 각자 냈을 수도 있겠지만 돈부터 생각하는 이 30대 아재들. 마음은 토이남이야. 근데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걸 할 수 있죠. 근데 이 종강날에 서연이한테 관심을 가졌던 게 승민이만이 아니었어요. 그쵸. 제욱 선배 역시 이 서연이에게 어떤 마술을 뻗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술하는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네, 이 제욱 선배의 여성관을 알 수 있는 정황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영화 내에서. 그 제욱 선배랑 승민이랑 또 안경 쓴 어떤 또 친구랑 셋이서 건축학과 학생들은 그 공동 작업이 많으니까 과제 같은 걸 하다가 같이 과제를 하다가 야, 여자 별거 아니야. 일단 술을 먹여. 집으로 데리고 가. 뭐 침대로 데리고 가. 뭐 이런 끝. 이렇게 이런 식의 되게 미소진이었어요. 여성 혐오적인. 그렇죠. 여성관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이 서연이한테 이제 정말 마술을 뻗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연이 이 당시에는 정릉에서 이제 강남 쪽으로 이사를 한 상태였는데 그 이사한 집의 뒤편에서 지금 이재훈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그 고백하려고. 그런데 이 기다리고 있는 이재훈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술에 거의 만취한 수지와 제욱 선배죠. 제욱 선배는 음주운전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차를 가지고 오거든요. 비틀비틀 거리고 있는 수지한테 2차례 정도 입맞춤을 시도합니다. 근데 수지가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요. 저 지금 거의 뭐 너무 디테일한데 묘사하고 있죠. 지금 막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이 장면들이. 결과적으로 그 수지가 이제 제욱 선배랑 같이 이 방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수지의 방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느끼는 이재훈의 절망감. 을 비춰주고 이재훈은 이제 그 이후로 수지와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죠. 그래서 이 건축학개론이라고 하는 영화 최고의 떡밥은 수지와 유연석, 제욱 선배가 그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방 안에서 잤냐 안 잤냐?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지금 분명히 제욱 선배는 수지한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났을 것이냐. 의 문제. 그거 먼저 우리 서로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제욱 선배와 양서연은 자지 않았다고 봐요. 뭐 잤을지도 모릅니다만 둘 다 유추는 가능한데 그 다음 날 이제 수지 씨가 집을 나오면서 근데 이때 혼자 나왔다는 거지.
네. 같이 나온 게 아니라 남자가 먼저 갔을 수도 그래서 있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 네. 제가 느낄 때의 재욱이가 네. 서연이에게 이제 강제로 저지를 정도로 나쁜 놈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고 이재훈 씨가 느낄 때의 재욱 선배는 굉장히 위험하고 나쁜 마수에 어울리는 사람이지만 그거는 그들이 얘기하는 블러핑? 허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재욱이라는 캐릭터가. 네. 그리고 서연이 역시 수지 역시 네. 의사 표현을 못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의사 표현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네. 분명히 서연 씨가 재욱 선배를 처음에 동경하는 마음은 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영화에 이제 나중에까지 결국 나오는 부분은 마음에 차 있던 사람은 승민이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상태에서 재욱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나서 네. 승민에게 계속 연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뭐 네. 삐삐도 치고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기까지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꺼져줄래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연락을 하거든요. 네. 전 이거는 그 수지 역시도 네. 승민의 마음을 몰랐던 게 아닌데 네. 계속 연락할 수 있었던 걸 보면 그런 어떤 엄청난 임팩트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본다는 거죠. 저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전 처음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이 영화 보고 나면 나중에 처음에 깊은 감상 이전에 다 이 얘기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영화를 10번 가까이 보면서 요새는 지금은 이게 하나도 안 궁금해요. 맞아요. 이게 지금은 하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저도 동의해요, 그건. 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만약에 해보라고 한다면 방금 조 셰프님이 얘기한 거랑 저도 아마 비슷한 해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뭐 살을 붙이는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일단 조 셰프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동의한 거는 우리가 재욱 선배라고 하는 캐릭터를 너무 나쁘게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그치. 자기 의사대로 안 됐으면은 강제로라도 했을 거야. 근데 이건 여기서부터는 형법의 영역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그건 또 다른 얘기가 이건 수지의 그런 어떤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쵸. 이건 아예 다른 얘기가 되고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수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인데 수지의 마음이 승민이에게 가 있다는 거는 영화 속 안에서 이재훈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정황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영화를 여러 번 보면 적어도 관객들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서연이가 승민이를 정말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나중에 이제 한가인 씨가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그 당시에 서연이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재욱 선배와 그렇게 됐을 리는 없다고 저는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맞습니다. 이제 그 재욱 선배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더 살을 붙이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 당시에 그 X세대의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이제 조금씩 여자들도 당당하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우리도 원하는 남자랑 사귈 수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연애 시대가 열린 시대고 이 당시부터 X세대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 진학률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맞아요. 웬만하면 다 대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근데 대학에 가는 애들은 많은데 인식은 여전히 대학생 이퀄 엘리트라는 인식은 살아있었던 때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대학교에 진학했다는 거는 그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어떤 되게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엘리트 의식 같은 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되게 당당하게 우리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우리도 원하는 남자랑 사귈 수 있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연애 지도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한 때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재욱 선배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인데 재욱 선배가 후배들한테 이렇게 무용담을 늘어놔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물론 허세도 있지만 재욱 선배에게는 현실이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욱 선배 그 수지가 재욱 선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동아리에서 재욱 선배 안 좋아하는 여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우리가 아까 하트 시그널 얘기했지만 하트 시그널 출연자 중에 박지원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거랑 그거의 대칭 버전인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선배.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고 차 있고 집 있고 싫어할 이유가 없는 선배. 그런 선배하고 사실은 누구라도 밥 한 번 정도 먹고 싶고 또 만약에 술을 먹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그거는 재욱 선배의 경험에 의한 진술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욱 선배를 지나치게 어떤 악한으로 몰아가서 강제로라도 했을 거야라는 거는 사실은 재욱이라고 하는 선배 그 캐릭터에 대한 너무나 매정한 해석일 수 있다. 지나친 단순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하나의 아픈 현실은 오늘 무척 신나 보이세요? 자유연애 시대가 열린 동시에 토이남들이 태동하고 그러면서 같이 태동한 개념이 뭐냐면 모태솔로라는 개념이에요. 이제는 연애 시장이 그 쉽게 말해서 그러네 진짜. 일부 일처제가 아닌 거야.
제가 먹이사슬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좀 네. 거칠지만 포식자의 제육 선배 같은 그런 포식자의 최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치. 이제 그 연애 시장의 어떤 강자의 지위를 독점하면서 주렁주렁. 네. 이재훈이나 뭐 조정석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 네. 조정석은 다시 또 니치 마켓을 또 찾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안경 쓴 그런 네. 선배 저 밥 사주세요 네, 하는 네. 그런 후배들의 자리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시대가 요때 열린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연애 시장에서 열등한 위치에 놓인 너무 슬픈데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열등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은 이 제육 선배를 악한으로 묘사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 되게, 나쁜 놈들. 굉장히 날카로운. 네, 아프지만 날카로운. 근데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그치. 사실은 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맞아요. 저 네. 목소리가 좀 굉장히 상기돼 있죠. 네. 너무 많이 당했나 봐 나도. 되게 재밌는 얘기네요. 그 저변에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네. 대립적으로 바라보고 쉽게 판단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재욱이는 나쁜 놈 해야 내 마음이 편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원호 씨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엄태웅 이승민과 네네네. 한가인 양서연이 나중에 키스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얘네들도 또 선을 넘어요. 네. 그 장면에서는 이분들이 정말 끝까지 더 심한 관계를 갔을 거냐 안 갔을 거냐. 뭐 이것도 잠깐 장면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리모델링이 거의 완성 단계에 오면서 이제 뭐 뜻하지 않게 이 두 사람이 서로의 현실도 드러나게 되고 살아온 얘기들도 하면서 이제 상처를 드러내게 돼요. 그렇죠. 특히 한가인 씨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얘가 되게 어렵게 살아왔구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 모르는 틈에 또 다시 한번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라뽀가 형성되죠.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20년 전에 좋아했던 사람은 지금 만나도 좋아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거에 그 감정은 언제 다시 만나도 침전돼 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가려져 있을 뿐인 거예요. 네네. 그 포인트를 하나 짚고 싶고 두 번째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 키스를 하게 되거든요. 키스 장면이. 자, 이때의 상황에서는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지식이 독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네. 일단 이 영화의 감독판에는 배드 씬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촬영을 한 거예요, 사실. 그거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연출자의 의도가 뭐 분명한 거네요. 뭐 그렇죠. 거의 극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됐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화가 예를 들어서 고준희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면 정말 황당한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건 영화 주인공이니까 엄태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엄태웅이 과연 좋은 남자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정말 좋은 남자인가? 좋은 남편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이 두 사람의 감정은 끝까지 저는 간다고 봐요. 맞아요. 적어도 그 순간, 그러니까 감정이 끝까지 간다기보다는 죄송하지만 욕구가 끝까지 간다고 봐요. 그쵸, 욕망이. 두 사람의 어떤 그동안 감춰왔던 욕망이. 그리고 우리 조 셰프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표현인데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그죠? 미련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매듭을 짓는다는 듯한 느낌으로 그날 밤에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이후에 그 두 사람의 표정이에요. 엄태웅은 이제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 표정을 짓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 한가인은 조금 홀가분한 표정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 표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도 이게 관계를 맺었냐 안 맺었냐가 사실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쵸? 이 영화에서.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자극적인 포인트에 몰두하지만 이 영화는 저는 어떤 부분에선 서연이가 주인공인 것 같거든요. 양서연. 근데 양서연의 어떤 행복 찾기, 자아 찾기, 뭐 인생 리셋 이런 과정을 담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서연이의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했던 걸 좀 다시 생각해 보면 감정의 방향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시선대로 살면서부터예요. 아까 원우 씨가 초반에 양서연이란 캐릭터를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쟤는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제주도 학원 출신이야 라는 놀림을 받으면서 자기가 더 이상 피아노를 치지 못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정릉이 아니라 자꾸 앞서 방파에 가고 싶어하고 가담하고 싶어하고 강남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서울에 살고 싶어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 아주 정점에 있었던 게 승민과의 관계가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걸 돌려잡기 위해서 승민에게 전 연락을 한 거라고 봐요. 그 어떤 마음속 본능이. 그러니까 영화의 아주 첫 장면을 보면 한가인 씨가 제주도의 어떤 옛 집을 즉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그 터의 집을 이렇게 어루만지다가 되게 긴 한숨을 한번 내쉬면서
짜증 섞인 표정을 짓습니다. 맞아요. 마치 무슨 B급 에로 영화 같은 그런 배경이에요. 느낌이. 아 그래요? 좀 보셨나 봐요. B급 에로 영화를. 네, 이런.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아무튼 못 빠져나오겠지? 아무튼 뭔가 되게 작품성 있는 느낌의 컬러감이 아니라 맞아요. 되게 건조한 느낌의 약간 좀 B급 느낌의 영화에 네네.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근데 이 표정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이 숙제를 해야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의 한숨을 푹 쉬고 말죠. 근데 저는 한가인 씨가 어떤 느낌이냐면 어린 시절에 우리 방학 숙제 하면 네. 일단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건 거의 국룰이잖아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아무리 미뤄둬도 결국은 해야 하는 뭔가들이 있는데 서연에게 어떤 승민과의 어긋났던 첫 인연은 무조건 풀어야 할 문제 아니었을까?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 연락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어떤 마음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이제 결국은 해결하는 감정이 우리가 서로 공유됐었어를 확인하는 과정이 서로 바로 키스하기 전에 네. 너도 그런 마음이었어? 나도 그런 마음이었잖아를 서로 확인하고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서연이에게 이제 승민이가 택배를 보내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떤 방면으로 그걸 이제 또 바라볼지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상처의 흔적들이나 생채기들을 이제는 잘 달래보자면서 어쨌든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의 어떤 영화였기 때문에 뭐 두 사람이 더 깊은 단계로 둘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단계로 본 거 아닐까 유추를 하게 됐었습니다. 두 캐릭터 간에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15에서 20년. 그 20살 때 그 사람들의 맞닥뜨렸던 첫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들은 사실 그때는 몰랐겠지만 이게 20년 뒤에 만나도 그 사람을 좋아할 만큼의 사실은 큰 감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 감정을 20살짜리들이 사실은 매니지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관계와 모든 감정에는 다 어떤 묵히는 시간이나 네.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아이러니가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그 격정적인 감정이 찾아오고 그 감정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그 감정 하나하나가 너무 섬세하고 중요하게 처리가 돼야 될 그 인생의 시기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장 다듬어져 있지 않은 시기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얘기다. 능력에 비해서 너무 과분하고 너무 중요한 감정이 덜컥 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숙성의 과정을 온전한 멘탈로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달라지느냐, 뭐 그 시간이 흐르면 또 꼭 나아지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럴 거면 엄태웅이 거기서 키스하면 안 됐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뜨거운 불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불은 나이가 몇 살이건 뜨거운 거예요. 그건 맨손으로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고 뭐 장갑을 낀다든지 뭐 미리 대비를 하는 정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건축학개론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청춘의 어떤 서투른 감정들은 아마 그런 지점에서 좀 존재를 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까 또 하신 얘기 중에 되게 공감 가는 얘기가 이제 그 서연이의 양서연이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인생 가치관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X세대라고 하는 또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면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노래는 전람회 기억의 습작일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여러 차례 보면서 유심히 들었었던 네. 노래가 뭐냐면은 이제 그 종강 파티 날에 네. 맥주집에서 네. 나오는 노래가 뭐냐면은 공일오비의 신인류의 사랑이에요. 아하. 일단 이 노래가 저는 잠깐 나오는 거지만 네. 이 당시에 공일오비가 이 노래 네. 근데 이거 100만 장 넘게 팔았거든요. 네. 공일오비를 정말 X세대의 기수로 만들어 놓은 노래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신인류의 사랑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X세대의 인생 가치관이 녹아 있거든요. 네. 이 노래는 소개팅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나를 안 좋아하고 길바닥에는 너무나 예쁜 사람들이 많은데 네. 나랑 만나려고 나 소개받으러 나온 여자들은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어디서 이런 여자들만 나오는 거야. 맞아.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에서 제일 중요한 후렴구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네. 나도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사귀고 싶어.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에요. 네. 다른 친구들처럼. 그다음에 이 구간, 이 9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노래 가사에서 어떤 그 프레이즈가 많이 나오냐면 어떤 네 글자가 많이 나오냐면 보란 듯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네. 내가 너 보란 듯이 잘 살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X세대들은 내가 남들보다 못할 게 뭐 있어? 나도 대학생이야. 나도 엘리트야. 이젠 나도 남들 보란 듯이 남들의 눈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끝나 있고 남들이 말하는 정답을 추구했었던 시기라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 X세대를 하면 또 되게 개성파를 또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X였고 일단 네. 아니라고 시작하고 네. 나를 되게 특별하게 생각한다면서 나를 PR하고 네. 자기 PR의 시대의 시작이었고 네. 서막이었고 또 동시에 개성을 막 중시했는데 네. 실제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자존감, 네. 가치관은 결국은 세상의 기준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서연이 역시도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걸 선택했었어요. 계속해서. 맞아요. 그게 서연이가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다 바라보지 못했었던 측면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서연이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맞아요. 서연이는 제가 팩폭을 하면 음. 개포동이랑 대포동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릉이 누구 능인지는 솔직히 나한테도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맞아요. 서연이가 그걸 정약용이라고 대답하는 건 또 다른 거기에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정약용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결이 다른 문제라는 그치. 거지. 우리 같으면 혼자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근데 서연이는 그리고 꿈이 아나운서인데 그것 역시도 그 말하는 맥락을 들어보면 어떤 뭐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파하는 언론인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해질 거야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남들이 보기에 멀쩡한 직업의 길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이때 이 당시에 X세대들의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까지 높았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당시에 사람들의 가치관은 오늘 아주 좋습니다. 인생의 길이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시기라고 봐요. 그렇죠. 인생에는 정답이 있어. 레귤러 트랙이라는 게 있어. 그 정답이 뭐야? 일단 대학에 가. 가능하면 좋은 대학에 가. 그러면 너의 인생이 펴지는 거야라고 믿었었던 시기죠.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의 방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서연이는 적어도 30대 초반까지는 성공적인 인생의 트랙을 따라갔어요. 네.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거야. 맞아요. 서연이의 그 감정 상태는 그 엄태웅과의 술자리에서 나오는 그 5글자로 폭발되죠. 기껏 길이 정해져 있다고 믿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왔지만 결론은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아주 저도 되게 동의하는 게 네네. 5글자 욕을 하면서 그게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 어감이. 한가인 씨가 그 욕을 하는 장면이 막 자연스럽지 않아요. 맞아요. 입에 붙지 않아요. 욕을 많이 했던 사람의 그 느낌이 아니에요. 김윤석처럼 못한다고. 그 욕을 하는 대상은 결국은 저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너네들이 시킨 대로 나 살았잖아. 근데 어쩌다 나 이렇게 됐니? 나 왜 안 행복하니? 나 집에 제주도에 집도 다시 지을 수 있을 정도 돈도 있어. 서연이는 뭐 아까 뭐 아나운서가 되진 못했지만 꿈꿨던 것들을 거의 대부분 이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었어? 갔어. 서울에서 살고 싶었어? 갔어. 그렇죠.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어? 했어.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주체적 동력이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발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고 따라갔던 X세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X세대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었던 이유는 이재훈이라는 토이남의 캐릭터에 대해서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아주 처음에 드러나는 부분이고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은 원우 씨가 좀 전에 얘기해 준 부분이에요. 나 역시도 내 인생이 남들 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좋다고 해서 갔는데 왔는데 나 별거 없잖아. 30대 후반이 되고 40대 초반이 됐는데 여전히 모르겠는 거야. 여전히 외롭고 더 이상 트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는 대학을 가면 됐고 대기업을 가면 된다고 했는데 대기업 이후가 어떡할 거야. 학습되지 않는 이 사람들의 공허한 감정을 저는 같이 건드렸기 때문에 이 영화가 더 많은 공감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X세대는 역사상 적어도 한반도 역사에서는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자신감에 넘쳐 있었던 시기거든요. 노래 제목이 세상에 신인류의 사랑이에요. 자기네들이 신인류래요.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교실 이대야. 뭐 이런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는 남들과는 달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갈 거야라고 하는 자신감이 적어도 20대 초반에는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지금의 20대들이 저는요. 인생에 대해서 더 겸허하다고 봐요. 더 현실적이고. 더 현실적이에요. 네, 맞아요. 오히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게 또 너무 지나쳐서 너무 많이 뭐 예를 들면 공무원을 준비한다든지 뭐 대학교 1학년 되자마자 그렇죠. 원우 씨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영화가 2012년에 개봉하고 제가 그 당시에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라디오를 라디오라고 라디오라고 할게요. 영어는 근데 못합니다.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어떤 패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응답하라 1997이랑 이 건축학개론이 같이 나왔었거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아요. 그래서 왜 90년대 복고가 이렇게 유행하느냐. 왜냐면 90년 그때로 따지면 불과 15년 전이에요. 2012년에서 97년, 96년 시기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응답하라 2006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진짜 얼마 전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2012년도에 응답하라 1997이 나왔던 거예요. 그치. 굉장히 최근 얘기를 한 건데 왜 16년 전에 영화가 이렇게 벌써 복고라는 이름으로
유복고가 이제 탄생을 했느냐 맞아요. 얘기를 하니까 뭐 그 당시에 뭐 밀레니얼 세대 막 시작하고 네. X세대의 어떤 뒷단을 보면서 이 세대는 10대 시절 자신의 20대 초반의 시절이 네. 지금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대를 막 들어갔던 네.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이 세대는 자신의 10대와 20대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시기였다는 걸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이때보다 더 절정기는 없을 거고 IMF 이전에 딱 이 시기가 네. 가장 정점에 있었던 행복의 완전 시기이기 공감합니다. 때문에 정말 슬픈 얘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더더욱 내 인생에서 이때만큼 행복한 시기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15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 복고를 벌써 이렇게 추억하기 시작한다. 맞아요. 라는 매우 서글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X세대에게 단순히 공감을 넘어서 마음속을 자꾸 일렁이게 하는 이유는 네. 내 인생이 여전히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네. 즉 그 전까지의 세대와는 우리는 구별되게 살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다라고 선언하면서 우리가 자라왔는데 교실이다의 가사죠. 방금은 내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를 자각하게 되는 순간에 느끼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죠? 그 방황하는 맞아요.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공감하게 되는 영화가 아닐까.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9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세대는 아니잖아요. 저랑 원우 씨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도 일정 부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호우 시절